이탈리아가 지금 이렇게까지 어려움에 빠지게 된 거는 현실에 안주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한 거예요. 이거는 이탈리아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랬죠. 우리나라가 중진국 함정을 벗어날 수 있었던 거는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바이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조선산업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기술 혁신을 하면서 지금 현재 세계 최고의 그 경쟁력을 갖추게 된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자꾸 지금 그게 멈춰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하고 새로운 걸 찾지 않고 자꾸 여기서 정치는 파퓰리즘으로 흐르고 재정의 건전성, 지속 가능성을 자꾸 약화시키는 식의 정책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점들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우리도 계속 가다 보면은 정말로 이탈리아가 겪는 어려움하고 그 비슷한 맥락의 그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좀 이런 거를 위기가 오기 전에 한번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되고. 얼마 전에 이탈리아가 GDP의 140%에 달하는 엄청난 국가 부채를 안고서도 군사력 증강에 대대적으로 나섰습니다. 심지어 카포와 섬, 피르차 궁전 같은 세계적인 문화유산까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데요. 이쯤 되면 단순히 경제난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선진국이라는 지위조차 되기 어려운 단계로 진입한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사님 보시기에는 정말 이탈리아가 어떻게 되는 국면일까요? 진짜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탈리아가 전 그렇게 자산을 팔아서 돈을 쓴다는 거는 이건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그 자기네 나라 그 문화유산을 갖다가 그렇게 팔아서 쓸 정도라 그러면은 정말 심각한데, 먼저 이탈리아의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가 한때는 고속 성장을 했던 나라입니다. 1960년대하고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오일 쇼크가 오기 전까지는요. 그래도 그 당시에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고 제조업도 상당히 발달했고 매년 한 5%에서 막 8, 9%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고성장을 했던 나라고, 오일 쇼크 때문에 그때 한번 마이너스 성장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러다가 80에서 90년대 넘어가면서부터 아주 본격적인 저성장이 나타나는데, 이때 한 1에서 2% 정도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 더 내려가서 0%대에서 1% 하다가 마이너스 성장도 여러 번 했어요. 한 번이 아니라 이게 여러 번 나와요. 보다 보면 이탈리아 GDP 성장률 쭉 하다 보면 마이너스가 뚱뚱뚱뚱 계속 나오고, 보면서, 그러니까 사실 2000년대 이후에는 성장이 거의 전혀 없었던 건 아닌데 거의 멈추다시피 했어요. 물가도 거의 안 오르고 심지어는 그때 은행에서도 금리가 거의 0%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있었는데, 금리라는 거 예금 금리를 말하는 겁니다. 대출이 아니라. 이랬었고, 재정 적자가 이러다 보니까 계속 쌓이는데, 근데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 와중에서도 이탈리아는 정치가 상당히 불안정한 나라거든요. 항상 연정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정치가 불안해지면은 항상 나타나는 게 파퓰리즘입니다. 돈 더 쓰고 돈 더 풀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경기가 안 좋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2000년에 이탈리아의 재정 적자를 보면은 280억 유로였는데 이게 2010년에는 611억 유로. 작년 2023년인가요? 이때가 1582억 유로. 그러니까 이게 늘어나는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2년인가 이게? 연도가 정확하지가 않은데 202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게 1500, 1400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는 280, 300 요 정도였다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재정 적자가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대부분이 연금이라든지 사회복지 지출이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성장을 해서 만약에 경기가 막 성장하면서 세금이 더 거치면은 이게 감당이 돼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거든요. 쓸 돈은 계속 늘어나고, 근데 거치는 거는 별로 안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기업을 보면은 제일 큰 기업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매출액 기준으로 하면 페라리인가 저건 매출액이나 시총하고 이런 거 종합적인 그 브랜드 평가를 한 걸 제가 봤거든요. 페라리, 그러니까 상위에 한 5개 안에 들어가는 게 어떤 거냐면요. 페라리, 구찌, 그리고 제네럴리라는 보험회사가 있어요. 그다음에 NL은 뭐냐면은 국영 전기 회사예요. 그다음에 포스테 이탈리아니, 이건 우체국이에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좀 큰 기업이 몇 개가 더 있습니다. 그 프라다, 다국적 에너지 회사인 애니, 그리고 인테사 상파울로, 이거는 뭐냐면 금융회사거든요. 보험이라든지 이쪽. 그러니까 주로 공기업 아니면 내수기업이고 다 옛날 기업. 그러니까 미국의 매그니피선트 세븐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요, 거기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오래된 회사거든요. 굉장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올드한데 1980년대입니다. 생긴 건 70년대지만 저건 막 큰 거는 80년대죠. 생긴 게 80년대인가요? 70년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제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주요 기업으로 성장해서 미국의 탑 기업이 된 건 90년대 들어와서죠. 근데도 보면 굉장히 올드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지금 이탈리아에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은 1900년대 초반에 생기고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탈리아의 새로운 기업이 과연 나타나느냐. 물론 나타났겠지만 그 국가를 끌고 나갈 만한 기업이 아니고, 이 기업의 규모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작아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기업에 비해서도 상당히 작은 편이고요. 새로운 동력은 안 보이고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연금 같은 경우도요.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소득 대체율이 80%나 돼요. 지금 경제가 이런 상황인데도 이거는 이미 이전에 커밋을 한 거기 때문에 줄일 수도 없어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예요. 제동을 걸 수 있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돌파구가 안 보여요. 저도 이걸 가지고서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야 이거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죠. 제가 이게 남의 나라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댓글에 제가 보면 댓글을 이게 내용을 안 보고 댓글 다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 우리가 지금 남 걱정할 때냐? 남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벌어지면 어떡하나가 걱정이 되는 거지. 근데 이탈리아 상황이 어떻게 전에도 제가 프랑스 얘기도 한번 했었는데 프랑스보다 더 심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영국, 독일, 프랑스만 해도 기사로도 많이 접하고 저도 외신에서도 많이 접하고요. 그 전문 잡지들이 있어요. 해외 그 경제에 대해서. 근데 그런 데서도 보면은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 독일, 프랑스에 대해서는 자주 나오는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잘 안 나와서 저도 이 정도까지 심각한지는 모르고 요번에 다시 한번 찾아보다 보니까 어렵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건 진짜 답이 안 나오는데 하는 생각이 좀 그런 답답함이 느껴져요. 근데 저는 제발 우리나라도 이렇게까지 가지 않게 그 전에 뭔가 우리도 한번 좀 자각을 해서 개혁을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실질 임금도 계속 하락하고 있고 인재들은 매년 140억 달러 규모로 외국으로 빠진다고 했는데 이런 식이면 이탈리아 성장이 멈춘 게 단순한 침체가 아니라 이 구조 자체도 무너졌다는 거 아닐까요? 저는 사실 그 극단적인 표현은 잘 안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정말로 무너졌다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여기는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정도라면은 이게 회생이 가능할까 싶은 과거에 그리스가 구제금융 받기 직전 물론 그때보다는 좀 나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는 그때 분식회계도 심했고 정말로 파산을 했는데 이탈리아는 그 정도까지는 안 가는데 그 나름대로 저력이 있는 나라거든요. 그 제조업 전통도 있고 지금도 뭐 섬유 산업이라든지 아직도 뭐 페라리 같은 회사도 있고 기술력이 전혀 없는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보다는 나은데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거를 어떻게 반전을 시킬 만한 기회가 안 보이는데 더군다나 정치권의 부패와 파퓰리즘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쉽게 안 바뀌거든요. 이탈리아 정부에서도 요새 뭐 개혁 얘기를 꺼내고 있고 연금 조정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그 국민적인 지지를 못 받고 있어요. 그게 쉽지 않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지금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반전의 계기는 안 보이고 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탈리아 산업 구조를 또 봤더니 첨단 신산업은 잘 안 보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전국에 7만 개가 넘는 협동조합 같은 소규모 산업들이 이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대기업 거의 없고 아까 말씀하셨던 명품, 가죽 타입 같은 전통 산업에만 의존하고 있다는데 이게 산업 구조 자체가 혁신을 따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낙후되면 사실상 미래가 없는 경제라고 봐야 될 정도로 심각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이거는 사실은 이탈리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이 전체적으로 겪는 현상인데 이탈리아가 조금 더 극단적으로 겪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유럽 전체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유럽하고 미국의 차이를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980년에 미국의 총 GDP가 명목 GDP가 2조 8,573억 달러. 근데 EU 전체를 합치면은 3조 3,149억 달러. 그러니까 EU가 훨씬 컸어요. 훨씬까지는 아니지만 좀 컸죠. 90년에 왔을 때도 미국이 5조 9,600억 달러. EU가 6조 5,100억 달러. 이때도 미국이 EU가 근소하게 앞섰어요. 근데 이게 2023년에 미국이 EU에 2023년에는 미국은 2010년에 비해서 1.8배 성장하는 동안 EU는 1.3배밖에 성장을 못했어요. 2000년대 들어와서 미국하고 EU가 이게 역전이 되면서 미국이 쭉 치고 올라가가지고 2023년에 보면요. 총 GDP가 미국이 27조 3,600억 달러가 되는데 EU는 18조 3,500. 이렇게 되니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죠. 아까 분명히 90년까지만 해도 EU가 미국보다 근소하게 앞섰는데 2023년에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1인당 GDP도 미국은 지금 2023년에 8만 1,000달러가 넘거든요. 8만 1,700 이렇게 되는데 EU는 4만 800.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1인당 GDP가 이거 언제냐면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1인당 GDP가 미국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그게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 2000년대 초반에만 해도 거의 없는 건 아닌데 그렇게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큰 차이는 아니었어요. 이때도 물론 차이가 미국이 훨씬 앞서긴 했었지만 지금처럼 2배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았었거든요. 특히 2000년대 중반에 미국의 그 금융위기 있고 이럴 때는 또 격차가 많이 좁혀지기도 했었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벌어졌고 성장률도 EU는 보면 2023년에 보면요. 미국은 2.5%. 이때는 미국이 지금 선진국 치고는 많이 성장을 했죠. 근데 이때 EU는 0.45%예요.
성장률이. 근데 이게 이 해만 그러냐 하면 그렇지가 않고 전반적으로 미국이 EU보다 성장률이 높거든요. 2000년대 들어와서 점점 이 격차가 벌어지는데 저는 이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기업 환경이고 또 하나는 디지털 전환의 실패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틀, 올드한 그 틀에서 유럽은 벗어나지 못했던 거죠. 근데 미국은 자꾸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거고. 지금 유럽 쪽에서 새로운 게 나오는 게 뭐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백신 같은 경우 바이오 쪽에서도 뭐 유럽 쪽에서도 좀 아스트라제네카도 나오고 모더는 아니고 아스트라제네카 나오고 네덜란드의 그 ASML 같은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첨단 기업들이 없는 거는 아닙니다. 딥마인드 이런 것도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고 나가는 기업들이 주로 어디에 있는지를 보시면 알겠죠.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게 다 미국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지금 미국하고 유럽하고 차이가 많이 벌어졌고 이탈리아는 그중에서도 더군다나 대기업이 별로 없고 협동조합 이후에 이제 협동조합 중심의 이런 소규모 기업들로다가 뭉쳐져 있다. 요즘 같은 이런 대형 투자가 대형 R&D가 필요한 상황에서 과연 그런 협동조합으로다가 그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지 이 부분은 한번 생각을 좀 해볼 여지가 있죠. 더 최악인 거는 이탈리아 출산율이 5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연금 지출이 GDP의 18.8%를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이 와중에는 또 이제 젊은 층은 실업률이 최고 43%까지 치솟았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니트족 같은 경제 활동을 아예 포기한 젊은이들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남부 지역은 환경미화원 채용 경쟁률이 무려 50대 1이라는데 이 정도면 사회 구조 자체도 위험한 시장으로 오고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이탈리아가 남부하고 북부의 차이가 크다는 거는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북부 쪽에 뭐 밀라노라든지 이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상당히 잘 살고요. 밀라노, 피렌체 이쪽은. 근데 남부로 내려오면은 정말 그 못 살죠. 아는 사람 중에 그 나폴리에서 온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한국말도 좀 잘하는데 그 사람하고 뭐 얘기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나폴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잡을 잡고 싶다 그러면서 나폴리는 임금이 너무 낮대요. 정규직이고 주 5일 하루 종일 일한대요.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그런데 받는 게 100만 원이 채 안 된다는 거예요. 물가가 그만큼 싸지 않냐 그랬더니 뭐 싸기는 싸다 그걸로는 생활이 간신히 되는 정도래요. 근데 돈을 어떻게 모으냐? 그러니까 못 모은대요 한 푼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개인 한 사람의 그 얘기만 가지고 다 일반화하는 거는 어렵겠지만 실제로 그 이탈리아의 통계나 이런 걸 봤을 때 실질 임금이나 봤을 때 정말로 그 이탈리아 남부 쪽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실업률도 굉장히 높고요. 뭐 전통적으로 좀 가난했죠. 나폴리 같은 데가. 지금도 보면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이 이탈리아는 지역 간의 이 갈등도 굉장히 심합니다. 이게 지역 갈등이야 세계 어느 나라나 다 있는 거겠지만 경제력 격차가 이렇게까지 벌어지면요. 지역 갈등도 훨씬 더 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안 그래도 모든 게 어려운데 그래서 남부하고 북부에 뭐 균형 발전과 남부에 투자 정부에서 뭐 하고 이런 거 요새 계획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 인프라 건설해주고 뭐 이런 게 나오고는 있는데 과연 그걸로다가 격차를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탈리아는 기업 하나가 일을 시작하려면 복잡한 서류 절차를 거쳐야 되고 심지어 법정 소송 하나를 해결하는데도 평균 527일이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종업원이 15명만 넘어도 노동조합 승인을 받아야 해고할 수 있을 만큼 노동 규제가 더 극심해서 해고보다 이혼이 쉬운 나라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국가 경제가 발전할 가능성 자체를 정부가 막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기업이 중소기업을 벗어나는 순간에 중소기업으로 받던 혜택들이 다 사라지게 돼요. 종업원 수 기준으로 이제 주로 자르는데 어느 선 이상으로 성장을 의도적으로 멈춘다. 그래서 이제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중소기업 쪽에서. 근데 이 이탈리아는 그 피터팬 증후군이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반드시 14명을 고용을 해요. 아니면 아예 분사를 하던가.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얼마나 그럼 비효율이 많겠어요. 같은 회사 내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서류 작업도 2번 해야 되는 거고 모든 걸 다 일 처리를 그렇게 2번 나눠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같은 공장 내에 있는데도 회사가 2개인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편법들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이 성장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탈리아 가보면은 실제로 가죽 제품이나 이 섬유 옷 같은 경우 패션 쪽에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아주 작은 데인데도 품질이 굉장히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한 장인의 개인기에 의존하는 거거든요. 시스템화가 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가고 또 자기 뭐 제자를 받아들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런 상태라면은 지금 현재 글로벌 경쟁 구도에서 신산업을
이제 키우는 데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그 불리한 구조가 되는 거죠. 이탈리아가 지금 상태의 이 틀을 바꾸지 않으면은 이탈리아가 또 사회주의 전통도 좀 강했고 지금도 공산당이 상당히 큰 당이죠, 거기서는. 이제 이런 형태에다가 정치에는 또 파퓰리즘으로 많이 흐르고 노조는 또 강성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 경제가 아무래도 이 새로운 산업으로 나가기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이탈리아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2039년까지 약 50조 원을 방위 산업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6세대 스텔스 전투기 템페스트 개발은 물론이고 미국제 하마스까지 도입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군비를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제가 무너져가는데 국방력에 엄청난 돈을 쓰는 것이 과연 이게 국가를 지키는 선택인지 아니면 더 큰 위기를 불러오는 악순환이 된 거 아닌가요? 사실 돈이 없는 상태에서 국방비를 써야 된다는 게 비극인 거죠. 근데 이게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보기엔 선택의 여지는 없다고 봐요. 이거는 지금 현재 유럽이 다 그런데 이탈리아뿐만이 아니라 뭐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지금 국방비를 많이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그게 그들이 원해서 그런 거냐 하면 그건 아니죠. 지금 폴란드도 굉장히 많은 그 국방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그게 폴란드가 요새 뭐 경기가 그래도 뭐 유럽 국가 중에서는 상당히 좋은 편이긴 하죠.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지만 폴란드도 내부에 고민은 많거든요. 이게 중진국 함정에 빠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걸 벗어날 수 있겠느냐, 뚫고 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 와중에 국방비에 발목이 잡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우려도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탈리아가 그러면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국방비를 줄일 수 있느냐 이게 그게 가능한 냐 아니냐죠. 이게 생존의 문제거든요. 경제의 문제가 이렇게 돈이 부족하고 부채가 자꾸 증가하고 하는 거는 그나마 지금 당장 죽을 문제는 아닌데 국방비는 당장 죽을 문제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어떤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경제의 어려움은 더 심해지는 거죠, 지금. 근데 이거는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사실 전 세계가 지금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국방비 비중이 생각보다 높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국가들보다 높은 편인데 분단 국가 치고는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3%가 채 안 되니까요. 그동안 국방비가 증액이 된 걸 보면요. 첨단 장비에 투자하거나 무기 투자도 뭐 안 한 건 아닌데 그보다 인건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우리도 재고를 해봐야 되고 이거 지금 이탈리아나 다른 유럽 국가들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과연 저런 어려움에 빠지는 게 언제쯤일지 가급적이면 빠지지 말아야죠. 저는 이탈리아만큼 우리나라가 그게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탈리아랑 우리나라랑 경제 구조가 많이 다르고 또 사람 국민성 자체도 많이 다르고 처해 있는 상황도 달라가지고 이탈리아처럼은 안 갈 것 같긴 한데 방향 자체가 지금 약간 그거랑 비슷한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 경제 전체를 재검토를 다시 한번 보면서 어떻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는 것, 국가 전체에서 좀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다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가 이렇게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가 경기 침체나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이게 경제사회 시스템 자체가 말씀하셨던 어떻게 보면 통째로 갈아엎지 않으면 해결 불가능한 구조적인 문제라는 생각도 드는데 박사님께서 보실 때 이탈리아의 현재 상황이 우리 한국 같은 이런 다른 나라들에게 가장 큰 교훈이나 가장 경계해야 하고 바꿔야 될 건 무엇인가요? 일단 이탈리아가 지금 이렇게까지 어려움에 빠지게 된 거는 현실에 안주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한 거예요. 이거는 이탈리아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랬죠. 근데 우리나라가 중진국 함정을 벗어날 수 있었던 거는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뭐 바이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주력 기간 산업이지만 조선 산업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기술 혁신을 하면서 지금 현재 세계 최고의 그 경쟁력을 갖추게 된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자꾸 지금 그게 멈춰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하고 새로운 걸 찾지 않고 자꾸 여기서 정치는 파퓰리즘으로 흐르고 재정의 건전성 지속 가능성을 자꾸 약화시키는 식의 정책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점들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우리도 계속 가다 보면은 정말로 이탈리아가 겪는 어려움하고 좀 비슷한 형태, 그 비슷한 맥락의 그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좀 이런 거를 위기가 오기 전에 한번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되고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북유럽이 거의 유일했던 것 같아요. 그 위기가 아주 심각하게 터져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 조짐이 보이고 이거 안 되겠다 싶을 때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냈거든요. 상당히 인기 없는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쳐가지고 그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한번 그런 거를 좀 보면서 국민들하고 다 같이 이게 좀 사회적 합의를 좀 이루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